보통은 동사는 움직임이 있고 형용사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좀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있어요. 설레다. 품사가 뭐일 것 같아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동사 같아요? 동사 같아요? 형용사 같아요? 있다.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형용사? 늙다.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동사? 젊다. 동사, 형용사. 형용사? 이거 두 개 반이어인데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예요? 확신해요? 네. 잘하네요. 잘 나누셨습니다. 근데 얘는 동사고 얘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얘는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품사의 통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설레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이렇게 막상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애매모호한 게 있어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판단해주면 훨씬 편해요. 그 구분 기준이 뭐가 있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다가 동사 이쪽에 형용사예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붙는지 안 붙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동사, 이쪽이 형용사. 동사 늙는다. 되죠. 접는다.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 말 되죠? 근데 나 접는다? 안 돼요. 얘는 가능하고요. 얘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늙는 사람. 되죠? 접는 사람. 안 되죠? 그리고 명령형 어미. 알아오라. 늙어라. 되죠? 되게 저주 같긴 하다. 야, 곱게 늙어라. 좀 착하게 늙어라. 품위 있게 늙어라. 되죠? 젊어라. 안 돼요. 젊어라, 그 주술이죠. 그렇게 되면은.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그게 행동,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청형어미. 청형어미 자. 야, 우리 좀 곱게 늙자. 가능하죠? 야, 우리 젊자. 그렇게 해서 되면은 좋지만 실제로 안 돼요. 그리고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뭐뭐하러, 뭐뭐하려. 나는 곱게 늙으려 해. 나는 젊으려 해. 안 돼요. 그리고 진행형, 진행상. 뭐뭐하고 있다. 나는 늙고 있어. 나는 젊고 있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동사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옆에 있는 현재시 선어말음이 는이 붙느냐,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붙느냐,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진행상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얘가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문제 출제한다 그러면 맞아 떨어지는 것만 출제하기 때문에 너네는 외우시면 돼요. 있다 같은 거 볼게요. 있다가 있는다. 가능해요? 있는다. 있는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없어요. 항상 뭐가 중요하다? 문장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 집에 있는다 라는 말 쓸 수 있죠. 그렇게 썼을 때 있는다가 안 어색하다. 그러면 그건 뭘로 쓰인 거야? 있다가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있다 라고 하는데 전쟁이 있는다. 이건 가능해요? 전쟁이 있는다. 이상하죠? 그러면 그때 있다는 뭘로 쓰인 거야?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설레다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보면은 좀 어색해지는 경우 있어요. 설레라 돼요? 내가 분명히 설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사거든요. 설레라 돼요? 안 돼요. 동사인데 이거 왜 설레라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설레다 같은 경우는 내가 동작이긴 하지만 의도로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정할 수 없는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우선 의미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출제를 안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것만 너네가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 기준까지 했고요. 세 번째. 지금 계속 용언하고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불규칙 활용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활용이라는 게 어미가 교체되는 걸 활용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어간은 변하지 않고 어미만 교체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미는 우리가 다양한 어미를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간이 고정, 어미가 교체되는 게 활용인데 문제는 어미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어간에도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규칙 활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간이 변하면 안 되는데 어간에 변화가 생기는 걸 어간 불규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어미 종류를 싹 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고 특이한 형태의 어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미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용을 할 때 어간이랑 어미가 둘 다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런 어간어미 불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은 어간 불규칙부터 보면은 어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 제일 먼저 시옷 불규칙 있습니다.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있다, 있고 하는데 it어라고 했을 때 너네 it어라 그래요? it어. 끈을 서로 뭐라 그래요? 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간이 이신데 이 어간에서 시옷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시옷이 문제가 생겼다. 어간에 시옷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걸 시옷 불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불규칙 활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무조건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봐야지만 확인이 가능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이는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뭡니까? 아어니까 그냥 아어 붙여보시면 돼요. 아어를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어미를 다 일일이 붙여볼 필요 없습니다. 아어만 붙여보면은 불규칙 활용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가능해요. 규칙 활용에 얘는 똑같이 시옷 받침이 있다 그래서 다 불규칙은 아니에요. 씻다라는 말을 보면은 씻다에다가 어 붙였어요. 뭐라 그래? 씻어. 그대로 쓰잖아요. 그게는 규칙이에요. 얘만 불규칙이에요. 그리고 비읍 불규칙도 있습니다. 춥다. 주버라 그래요? 너네 이거 뭐라 그래요? 주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돼요? 이 비읍이 지읒은 그대로 있고 주는 그대로 있고 어도 그대로 있는데 비읍이 뭘로 바뀐 거야 이거? 우로 바뀌었습니다. 비읍이 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비읍이 문제가 생겼다 어쨌든 그래서 비읍 불규칙이라고 봅니다.
이거 중세국어 할 때 이번에 내가 이론에서는 설명을 안 할 건데 모의고사형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이 비읍이 중세국어의 순경은 비읍이었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나중에 한번 문제 같은 거 풀이하면 보게 될 거야. 우로 바뀌거나 아니면 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돕다 같은 경우 뭐라 그래? 도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 바뀌기도 해요. 모음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우니까 음성이니까 음성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돕다는 오잖아. 오니까 오로 바뀌게 됩니다. 도와 이렇게. 그러면 규칙 활용에 얘는 뭐가 있을까요? 잡다. 그럼 어때요? 자와라 그래요? 잡아. 이렇게 그대로 규칙으로 쓰이게 되죠. 그 다음 디귿불규칙 있습니다. 디귿불규칙은 듣다. 소리를 듣다 할 때 그 듣다예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소리 좀 말 좀 잘 듣어봐 이래요? 뭐라 그래? 잘 들어 라고 하죠. 그래서 디귿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뀝니다. 디귿에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디귿불규칙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아니 듣다가 아니라 묻다. 규칙 활용은 이거 묻다 질문하다 묻다 아니에요. 파묻다 할 때 묻다야. 그러면은 너를 어떻게 하겠어? 너를 묻어버리겠어. 묻어. 그대로 쓰죠. 규칙 활용이에요. 요거 보통 내가 묻다로 하려고 했는데 왜 듣다로 했을까? 묻다. 질문하다 묻다는 뭐라 그래요? 붙으면은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봐 하면서 이 디귿이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불규칙. 그 다음 르불규칙. 르불규칙인데 르불규칙에는 뭐가 있냐면 흐르다, 흐르다, 흐르고 흐르어가 붙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흐르어라 그래요? 냇물아 흐르어 어디로 가니에요?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이렇게 해서 흘러가 됩니다. 그래서 흐는 그대로 있고 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르가 뭘로 바뀌는 거야? 르가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르가 리을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흐에다가 첫 번째 리을 붙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에다가 두 번째 리을 붙어갖고 흘러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르가 문제다. 그래서 르불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학년 애들은 2학기 그 중세국어 문법할 때 중세국어에는 리을 형태로 바뀌지 않고 리을 이응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 세종원조 훈민정음에 나오니까 내신할 때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규칙 활용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응? 규칙이 생각이 나는 게 없는데? 따르다. 따르다. 똑같이 르죠. 근데 물을 따르다 했을 때 물을 뭐라 그래요? 물을 따라 주세요 이렇게 해요? 물을 따라 주세요 하는 거죠. 따라 해서 따에다가 어떻게 의가 탈락했는데 선생님 의 탈락인데요? 기억하십니까? 음운 변동할 때 의 탈락은 규칙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무도 기억 못 하십니까? 음운 변동에서 탈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탈락은 뭐 있어요? 자음 탈락에는 뭐가 있었어요? 음운 변동에서? 히읗 탈락 있어요. 히읗 탈락 있고 또 리을 탈락 있었습니다. 히읗 탈락, 리을 탈락. 그래서 그 나타 했을 때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따님 했을 때 어떻게 딸님이 아니라 따님이라고 한다거나 그 모음 탈락에는 뭐가 있어요? 동음 탈락, 탈락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탈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음운 변동하면서 내가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잘 기억해라. 나중에 품사 나올 때 이거가 얘네가 탈락하는 거는 전부 다 규칙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가 너네는 별 생각 없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입니다. 어떤 말에서 의가 탈락하는 건 우리가 규칙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의가 탈락한 상태에서 라가 됐죠? 이거는 규칙입니다. 규칙. 의 탈락은 괜찮아요. 허용입니다. 그
그 다음에 우불규칙 있거든요. 우불규칙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단어로만 나오거든요. 푸다. 푸다에다가 푸어가 됐을 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좀 퍼먹어, 퍼줘 했을 때 우가 탈락해버려요. 우가 탈락해버리니까 얘는 우가 문제다. 그래서 우불규칙이라고 하는데 푸다 말고는 다른 단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출제가 되면은 르불규칙, 디귿불규칙, 비읍, 시옷불규칙 얘네들이 출제가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뭘까요? 르불규칙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 가장 많이 출제가 될까? 애들이 여기서 의가 탈락하는 거 가지고 이것도 어간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이것도 불규칙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기가 쉬워가지고 이거 위주로 많이 출제를 하니까 르불규칙은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감 불규칙인 거고요. 지금까지 한 개. 그 다음에 어미 불규칙 봅니다. 어미 불규칙은 아까 불규칙 활용 볼 때는 어미에서 보통 뭘 내가 넣어보라 그랬어. 아와 어를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아와 어가 아닌 특이한 어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하다라는 말이 있어. 하다라는 말이 있을 때 여기다가 하아가 붙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가 아니라 뭘 붙여요? 공부를 하아라가 아니라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죠. 공부를 하여라. 여라는 어미는요, 딴 데서는 아예 안 나오는 어미예요. 뭐랑만? 하랑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여가 너무 특이한 어미다 해서 이거 무슨 불규칙? 여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여는 다른 데서는 붙지 않고 하 뒤에서만 독특하게 결합한다. 그래서 여불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러불규칙 있습니다. 정상에 이르다. 정상에 이르다 했을 때 정상에 이르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상에 이르어라고 해요. 정상에 이르러. 이르러라고 합니다. 이르러. 그래서 얘는 러가 붙었다 해서 러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미불규칙에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뭐 너라불규칙이라든가 다른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거의 안 쓰이는 말이라서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거의 빠져 있어요. 근데 너네가 다른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미불규칙은 여불규칙, 러불규칙. 그러면은 요거는 참고 삼아 봐주세요. 참고 삼아 봐줘야 되는 건데 여가 아가 와야 되는 자리에 대신 왔잖아요. 그랬을 때 아와 여는 의미가 달라요? 다르지 않죠. 같은 기능을 해요. 이런 아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형태라고 합니다. 이형태. 같은 기능을 하는데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게 이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목적격 조사할 때 을, 를 이렇게 두 가지 항상 썼잖아. 왜?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쓰는데 둘 다 같은 목적격 조사 기능을 해요. 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이 쓰는 거 전부 다 이 형태입니다. 아까 아라 어라도 어때요? 내가 그냥 아라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아라 어라 뭐 이렇게 두 개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전부 다 이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형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론적 이 형태는 의문, 앞뒤에 의문 조건에 따라서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거든. 철수, 를, 영순, 을. 언제 르이 쓰여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르이 쓰이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이 쓰이는 거죠. 자음이냐 모음이냐, 자음, 모음 같은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의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뭐야? 의문론적 이 형태예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영순이 밥을 먹었다. 얘도 뭐야?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의문론적 이 형태고요. 밥을 먹어라. 집에 가라. 동음 탈락하여서 가라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라가 붙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앞말이 음성 모음이면 어라, 앞말이 양성 모음이면 아라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또한 뭐야?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의문에 따라서 서로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문론적 이 형태고요. 형태론적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특별한 형태가 붙는 걸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의문 조건이 아니라 얘한테만 특이하게 붙는 조건이 있으면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하는데 얘가 뭡니까? 형태론적 이형태예요. 이거 왜 설명하냐면요. 수능에 출제 면적이 있어서 설명을 해요. 중요한 개념이 아니긴 한데 이 형태와 관련해서 보기 같은 걸 주어지면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나 이 러 같은 애가 뭐가 되는 거야? 형태론적 이형태가 되는 거야. 특이한 형태에만 붙는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미 불규칙까지 했고요.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어간 어미 불규칙이 있습니다. 어간 어미 불규칙. 이거는 히읗 불규칙 하나예요. 히읗 불규칙 하얗다. 아가 붙었어요. 부분적으로 붙이라 그랬으니까 하얗 아라 그래요. 벽이 하얗 벽이 하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된 거지? 얘가 어떻게 됐지? 이 경우 어간이랑 어미랑 두 개 다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만 남고요. 이 어간에서의 형태도 어미에서의 형태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그러고 히읗 불규칙 어떤 히읗 있을 경우에 나타납니다. 색채어에서 대체로 이렇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여요. 파랗 이것도 어때요? 파래 이렇게 돼버리죠. 노래, 빨개 이렇게 빨개. 걔는 왜 개가 됐는지 모르겠네. 빨간 이렇게 해서 빨개. 그래서 불규칙 활용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였죠. 네 번째. 동사, 형용사, 용언에서 너네가 봐줘야 되는 마지막 네 번째예요. 용언의 마지막이에요. 얘는 본용언, 보조용언입니다. 얘가 제일 쉬워요. 본용언, 보조용언이. 할 말도 별로 없고. 아까 본용언, 보조용언에는 본용언에 뭐가 붙어서 본용언, 보조용언이 구성된다 그랬어? 보조적 연결함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촛불이 꺼져간다.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본용언, 보조용언은 똑같은 예. 촛불이 꺼져간다. 밥을 먹어 버렸다. 밥을 먹고 싶다. 집에 가지 않았다. 등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본용언,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방법은 쉬워요. 촛불이 꺼진다, 촛불이 간다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해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밥을 먹는다, 밥을 먹다, 집에 간다 뜻을 갖고 있으면 앞에 있는 애들이 본용언이 되는 거고요. 가다라는 실질적 뜻이 없고 버리다라는 실질적 뜻이 없어.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조용언이 됩니다. 얘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얘는 소망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안았다와 싶다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그냥 무조건 보조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싶다를 단독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나는 집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앞에 뭐를 하고 싶은지 본용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간다는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버렸다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는 게 쉬운데 이 경우 보세요. 예, 철수가 뛰어갔다 라고 했어요. 본용언, 보조용언이에요? 이거는? 갔다라고 해서 그래? 간다라고 해줄까요? 똑같은 패턴으로? 꺼져간다, 똑같이. 철수가 뛰어간다. 본용언, 보조용언이에요? 본용언 그러면 본용언이에요? 만약에 이게 본용언, 본용언이잖아? 그럼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 왜냐하면 서술어가 각각의 서술어가 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술어의 개수에 따라서 문장의 개수를 정하거든요. 우리는 서술어가 2개면 문장이 2개인 거고요. 서술어가 3개면 문장이 3개의 문장인 거예요. 근데 본용언, 보조용언만 보조용언이 실제 서술어의 뜻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봅니다. 얘는 본용언, 본용언 구문이에요.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철수가 갔는데 어떻게 뛰었어. 철수가 뛰다와 철수가 가다라는 두 문장이 결합되어 있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판단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본용언, 보조용언인지 본용언, 분조용언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가운데 서를 넣어보시는 게 가장 편해요. 철수가 뛰어서 간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서를 붙였을 때 말이 되잖아? 그럼 본용언, 본용언 구문이에요. 또는 얘는 그냥 팁 같은 거. 서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본용언, 본용언. 촛불이 꺼져서 간다. 돼요, 안 돼요? 촛불이 꺼져서 간다. 안 돼요. 서를 붙였을 때 말이 안 되면 본용언, 보조용언 구문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서 애들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긴가민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서 넣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본용언, 보조용언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관련이에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봤을 때 보조용언은 실질적인 뜻이 없잖아. 실질적인 뜻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붙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모든 단어는 조사 빼놓고 모든 단어는 어때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띄어 써야 되는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허용해 주느냐? 첫 번째 언제 허용해 주냐면요. 보조적 연결어미가 아까 뭐 있었어요? 뭐 개, 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보조적 연결어미 중에서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붙는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게 허용돼요. 얘는 지라는 연결어미가 붙어 있죠. 보조적 연결어미 무조건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고도 무조건 띄어쓰기 해야 돼요. 얘는 그리고 꺼지 얘도 어라는 어미가 붙어 있는 거죠. 얘는 그럼 붙여 쓰는 거 허용이 되는 조건이에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얘는 붙여 쓰는 거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어라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붙여 써주는 건 아니고요. 본용언이 반드시 뭐여야 된다? 합성어가 아니어야 돼요. 단일어야 됩니다. 본용언이 합성어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 보세요. 돼지가 떠내려가 버렸다. 돼지가 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라고 했을 때 라는 연결어미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띄어쓰게 해줘야 돼. 왜? 뜨다와 내리다와 가다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얘는 붙여 쓰는 거 허용 안 됩니다. 세 번째 조건, 무조건 띄어쓰기. 세 번째 조건은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삽입되어 있으면 안 돼요. 보조사는 두루두루 여기저기에 다 붙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붙을 수 있습니다. 촛불이 자꾸 꺼져만 간다. 이런 식으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조사를 붙였으면 어떻게 무조건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사가 붙지 않아야 되고요. 본용언이 합성어가 아니어야 되고요. 보조적 연결어민 어가 붙어야 됩니다. 이 조건에서만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주고요. 이 외에는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조건 다 띄어쓰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까지 하면은 지금 동사, 형용사는 다 끝난 거고요. 독립언 하나 남았거든요. 독립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탄사가 있어요. 품사. 안 하는데 보통 안 하긴 하는데 감탄사는 그냥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뭐도 감탄사에 포함이 돼요? 대답하는 말 있죠. 응, 아니 이런 것들. 대답하는 말도 감탄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있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거시기, 전라도에서 거시기 쓰는 할아버지들 거시기, 거시기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거 전부 다 감탄사에 넣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있지, 내가 있잖아, 내가 있지 하면서 있다. 내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아니죠.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런 것도 전부 다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감탄사라 그러면 애들이 보통 감정 표출하는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그리고 너 밥 먹었어?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감탄사에 포함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품사가 끝났습니다. 이게 내 계획이랑 지금 너무 달라지고 있거든? 뭐가 달라지고 있냐면 난 4번에 다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늘어지지? 설명할 게
다 쳐내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러는데 4번으로 힘드네. 이번에 중세국어 들어가는데. 시간이 20분 남았는데요. 오늘 원래 문장까지 다 끝낼 생각이었어요.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문장이에요. 언제 우리가 문법을 다 끝낼 수 있을까? 글씨는 점점 개판이 돼가고. 문장인데 문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와 뭐?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으로 나뉘게 됩니다. 짜임은 뭐 구조라고 보셔도 되고요. 문장 성분은 다시 어떻게 나눕니까? 필수 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이렇게 나뉘는데요. 너네는 그래도 앞에 품사를 끝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필수 성분은 뭐? 주어, 아까 격조사 하면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목적어, 보어. 얘네는 필수 성분이라 그래요. 필수 성분은 생략했을 경우 의미가 불분명해지거나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지는 걸 필수 성분이라고 해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주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략 가능해요. 왜? 실제로 그냥 글 속에서 주어는 생략하면 안 되는데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를 짐작할 수 있을 때는 생략해 줍니다. 너네도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주어 거의 안 쓰잖아요? 밥 먹었어? 이러지. 네가 밥 먹었어? 이렇게 안 하잖아. 집에 갈래 하지. 나 집에 갈래.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는 앞뒤 상황에 따라서 특히 대화 상황에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속 성분에는 부사어와 관형어가 있는데요. 얘네는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없어도 의미에 지장이 없어요. 문장 자체에. 의미에 지장이 없는데 다만 부사어 중에서 필수적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관형어도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관형어를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 경우. 언제일까요? 의존 명사와 쓰일 때는 관형어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있다 했는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의존 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관형어는 절대 생략할 수가 없다. 부사어는 필수적 부사어는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독립성분은 독립어. 그랬을 때 이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핵심은 뭐야?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술어 자릿수입니다. 모든 것들은 서술어가 결정지어요.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를 너네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릿수 자체가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요. 아이들이 서술어 자릿수를 유독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수업을 10명이 하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서술어 자릿수를 진짜 힘들어해요. 선생님 이 정보가 꼭 필요한가요? 나도 꼭 물어봐.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이게 반드시 필요 없다고 걔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단어별로 자주 나오는 단어는 자릿수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사실 서술어 자릿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어 문화권에 살고 있으면 저절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어 자릿수를 외운다는 얘기는 결국 사전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네가 판단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먹다. 먹다라는 서술어는 자릿수가 몇 개예요? 한 자리요? 했을 때 추가 질문이 절대 안 나와야 돼요. 내가 먹었어. 그럼 뭐 먹었는데? 안 궁금해요? 2자리입니다. 주어와 내가 밥을 먹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입니다. 2자리 서술어예요. 그럼 필수 성분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러면 넘다. 넘다는 몇 자리 서술어일까요? 뭐랑 뭐?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항상. 내가 기록을 넘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얘는 2자리 서술어네요. 내가 주어 기록을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예요. 철수가 담을 넘었다. 이 패턴인 거죠. 그랬을 때 물이 넘었다.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물이 넘었다. 밤물이 넘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휘력이 참 부족하시네요. 됩니다. 돼요. 너네가 이걸 왜 내가 이 예를 들었냐면 똑같이 넘다잖아요. 넘다인데 문장에 따라서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가 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문을 했는데 애들이 이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나 봐요. 사전을 찾잖아요. 그때 내가 사전 보는 방법 잠깐 했었죠. 그거 사전을 보면은 다이어일 경우 예를 들어 넘다가 있어요. 넘다가 있을 때 첫 번째 뜻, 뭐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다이어가 있을 때 여기 항상 뭐뭐가 뭐뭐을 뭐뭐뭐 이런 식으로 뭐뭐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뭐뭐이 뭐 이런 식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뜻마다 어때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보어 설명하면서도 그거 같은 패턴이에요. 되다, 되었다라고 했을 때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되다 같은 경우도 사전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뭐뭐이 되다. 그리고 뭐뭐으로 되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으로 뜻이 나와 있어요. 다이어일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서술어 자릿수 있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려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문장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얘는 보어, 얘는 부사어. 근데 이 부사어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되었어. 물이 얼음으로 되었어가 아니라 물이 되었어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필수적 부사어가 됩니다. 같은 패턴으로 얘를 조금만 더 볼게요. 닮았다 서술어. 몇 자리의 서술어예요? 두 자리. 누가 누구와 닮았다가 필요하죠. 철수가 주어, 아버지와 부사어. 그래서 서술어가 얘는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죠. 이런 부사어를 뭐라 그런다?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그럼 많이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얘도 부사어죠. 부사어인데 얘는 닮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해요? 아니죠. 그런 부사어를 우리는 수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수의적 부사어. 얘는 생략해도 돼요. 얘는 생략하면 안 되고 얘는 생략해도 되는 부사어. 보내다는 몇 자리의 서술어예요? 뭐뭐뭐 필요해요? 보어? 보어는 되다, 아니다 에서만 필요해요. 다른 서술어에서는 보어가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사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보냈다 해서 철수가 주어, 선물을 목적어고요. 영희에게는 부사어인데 이 보내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죠.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필수적 부사어가 됩니다. 만약 뺐어. 철수가 선물을 보냈어. 그럼 누구한테?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 질문이 절대 나오지 않게끔 정보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지 서술어 자릿수를 다 채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술어 자릿수까지 하면 문장 성분 다 한 거예요. 이제 짜임이 나타났는데 잘하면 끝낼 수 있을 것도 같고. 문장의 짜임. 문장은 우선 혼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겹문장이 있어요. 아까 그 본용언, 보조용언 하면서 서술어의 개수가 곧 뭐의 개수라 그랬어요? 문장의 개수라 그랬어요. 본용언, 보조용언이 아닌 경우에 본용언, 그냥 뜻을 가지고 있는 서술어가 있으면 그 서술어의 개수가 곧 문장의 개수거든요. 서술어가 하나 있으면 혼문장입니다. 서술어가 2개 이상이 있으면 뭐가 돼요? 겹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겹문장은 다시 뭘로 나뉘어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뉩니다.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나란히 옆으로 이어져 있으면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아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이렇게 나란히 이어졌는데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영향관계를 주고받지 않아요. 영향관계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서 막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길다 했을 때 예술이 긴 게 인생이 짧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그냥 두 가지가 각각의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해도 의미상의 차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고는 그럼 뭐예요? 대등적 연결어미. 대등하게 만들어주는 연결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앞뒤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비문이 되어버리거나 하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라고 했어요. 어서라는 연결어미가 붙었는데 밥을 먹어서 그래서 배가 부른 거죠. 원인과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꿔보세요. 배가 불러서 밥을 먹었다. 말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달라지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후, 시간 순서. 도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사과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주면 밥을 먹을게가 아니죠. 그래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따로 있기는 한데 중요하진 않아요. 자, 나는 이게 중요해요. 아는 문장은요. 너네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출제돼요. 수능에 문제 몇 문제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문법이? 5문제. 5문제 중에서 내가 무조건이라고 해서 100%까지는 아니고요. 아는 문장이 출제되는 퍼센트는 8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요. 가장 핵심입니다, 문장에서. 왜 이걸 그렇게 많이 출제할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서 그래요. 문법 전체에서 이 아는 문장 찾는 걸 애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아는 문장만 찾는 게 아니라 아는 문장을 찾으면서 문장 성분까지 같이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미라든가 이런 조건까지 같이 엮어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는 문장은 문장을 안고 있는 걸 아는 문장이라고 하죠. 얘는 큰 문장이고요. 그 안겨 있는 문장은 부릅니까? 안긴 문장, 다른 말로 절이라고 하죠. 안겨있는 아이는 절이라고 합니다. 절의 종류에 따라서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명사절은 명사절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가 있어요. 명사절이면 알려주는 표지는 뭘까요? 표시. 이게 명사절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가 딱 있어. 뭐야? 아까 했잖아.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명사절이라고 했잖아. 명사형 전성 어미가 뭔데? 기. 얘가 있으면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표지예요. 딱 이거 없으면 명사절이 아니에요. 관형사절도 관형사절을 알려주는 표지가 있어. 무슨 표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반드시 쓰여져 있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은, 을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지예요. 부사절을 나타내는 표지도 있어요. 뭐 부사형 전성어미. 어마, 개, 어머하, 도록, 어머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용절도 인용절을 알려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미에서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오늘 했는데 조사하면서 했어요. 무슨 조사? 인용 부사격 조사입니다. 직접 인용 부사격 조사인 라고 그리고 간접 인용 부사격 조사인 고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들은 각각의 이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서술절은 표지가 없습니다.
서술절은 서술절임을 나타내주는 표지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명사절부터 보겠습니다. 힘들다, 서술어. 힘들다. 뭐가 힘들어요? 밥을 먹기가 힘든 거죠. 이 전체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됩니다. 주어이기 때문에 뭐가 붙었어요? 주격조사 가가 붙어 있는 형태죠. 격조사가 문장 성분을 결정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격조사가 붙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얘가 명사 형태로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술어, 다시 절 안에서도 문장 성분 다시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먹다 서술어, 밥을, 얘는 목적어죠. 주어는 어때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워낙 흔하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 찾느라고 너무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얘는 뭐야?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격조사가 붙어서 다양한 문장 성분을 하게 됩니다. 관형사절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요. 부사절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요. 얘는 라거나 고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명칭은 인용 부사격조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인용절도 무슨 문장 성분? 부사어의 기능을 합니다. 서술절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이 이 절들이 문장 성분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관형어, 부사어, 부사어, 서술어. 근데 명사절만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다 기능할 수 있어요. 비가 내리기를 바란다, 서술어, 주어는 생략됐어요. 철수가 비가 내리기를 목적어죠. 목적어이기 때문에 내리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비가 내리기라는 명사절에. 내리다, 서술어, 비가 주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각했다라는 말이 있다고 쳐요. 여기서는 약간 독특하게 사용됐어요. 요거 이 패턴으로 출제됐을 때 오답률 진짜 높았거든요. 여기 뒤에도 써줄까?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각했다. 지각하다, 서술어. 항상 문장 성분 찾을 때는 맨 뒤에 것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가운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애들 문장 성분 나누라 그러면 앞에서부터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는 제일 앞에 와야 되는 말이 우선 뭐야? 주어가 제일 앞에 와야 돼요. 근데 주어는 너무 흔하게 생략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찾다 보면은 엉망진창 돼버려요. 특히 짧은 문장은 너네 앞에서부터 찾아도 다 눈에 띄거든? 그래서 괜찮다. 앞에서부터 찾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3학년 정도 5까지 올라가서 복잡한 문장 나올 경우 앞에서부터 찾으면 다 엉망진창되고 견문장도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서부터 찾으셔야 돼요. 지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을 때 지각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부터 확인하시고 서술어 자릿수 확인해야 됩니다. 몇 자리 서술어야? 지각하다. 몇 자리 서술어야? 한 자리 서술어예요? 누가 지각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부속성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속성분이고 때문에 지각했다. 애가 뭡니까? 애가. 부사격 조사죠. 부사격 조사니까 얘는 부사어예요. 뭐뭐 때문에 지각했어. 그럼 비가 내리기는 뭘까요? 대체 이거는? 기라고 끝났으니까 너네가 이거 명사절이라는 건 당연히 찾아요. 근데 이거 명사절인지 아닌지를 묻지는 않거든요. 선지에서 어떤 식으로 선지가 나오냐면 이게 기억 문장이라고 했지만 기억은 명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에는 필수 성분이 생략된 부사절이 뭐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거든요. 그랬을 때 너네 비가 내리기 얘는 문장 성분이 뭘까요? 명사절은 다양한 문장 성분 기능을 한다 그랬으니까. 뭘까요? 생각을 해봐 얘들아. 생각. 명사 주어야? 목적어야? 관용어야? 부사어야? 서술어야? 독립어는 아닐 거 아니야. 적어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 아니래. 관용어입니다. 비가 내리기 땜 이렇게 되잖아요.
수식 관계는 반드시 이렇게 뒤쪽으로만 수식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볼 필요 없어요. 비가 내리기 때문, 비가 내리기 지각했다. 뭐가 말이 맞아요? 비가 내리기 때문이다가 말이 맞죠. 비가 내리기는 때문을 수식하는데 때문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이유. 그래서 명사 수식하고 있네? 그럼 뭐야? 명사 수식하는 거는 관용어인데 하고 관용어를 찾아야 돼요. 지금 격조사가 안 쓰여져 있어요. 그 격조사가 안 쓰여져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격조사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가지고 찾는 거 누가 못하겠어. 그래도 못하는 아이들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쉽잖아. 근데 너네가 이런 패턴에서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관형어, 뭐가? 명사절이 특별한 조사 없이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리다, 서술어, 비가 주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명사절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관형사절 나머지 한 다음에 문법 요소 설명하고 중세국어까지 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